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주차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자론 부분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고 부동산학 개론을 이렇게 애먹이는 파트, 대표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약간만 교재에 있는 원칙대로 나가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계산 문제도 잘 나오는 파트예요. 계산 문제도. 그런데 이 모든 게 기초 개념을 잘 잡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단어의 뜻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뒤따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학습 주제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이론. 네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다섯 번째 현금 흐름 측정. 여섯 번째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과정은 단어, 용어, 기초 체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놓고 열심히 막 적어놓고 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말하기를 진짜 듣기만 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과정 하다 보면. 그런데 듣기만 하세요. 계속 많이 들으시는 게 최고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듣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초과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 과정에서 이론 공부할 때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책 읽었는데 글자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초를 소홀히 하신 분들, 기초부터 암기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때 가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초에다가 책에다가 메모하거나 노트 정리하신 분, 기본 강의 때 다시 또 노트 정리 시작하시고 맨날 적기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 자, 갑니다. 부동산 투자론의 출제 비중은 보통 6문제. 이건 그냥 평소 나오는 그냥 늘상 나오는 그런 비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류에 따라서 5문제로 보기도 해요. 한 문제를 감정평가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감정평가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일단 연계성 때문에 그냥 6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린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재 제일 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그럼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죠. 거기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투자의 3단계라는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의 3단계를 하기 전에 얘가 뭐냐면 건물이죠, 그죠? 건물인데 이제 뭐 어디선가 따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출전도 밝히고, 여하튼 이렇게 건물인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 이어요. 그래서 부르는 말 투자성 부동산. 같이 해보시죠. 시작. 한 번 더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익성 부동산. 뭐라고요? 수익성 부동산. 한 번만 더요. 수익성 부동산. 이걸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보통 말할 때 수익형 부동산. 그래서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이렇게 시험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 일상에서 또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다루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보통 말할 때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근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느냐?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어요. 그럼 임대용이 뭘까요? 자, 임대용 뭘까요? 여러분이 건물을 샀어요. 얘를 샀어요. 그리고 임대를 줘. 왜 샀느냐? 임대에서 임대 수입 얻으려고. 그런 게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임대용 부동산. 여러분, 어느 회사가 건물을 샀어요? 사무실용으로 쓰려고. 아니면 공장용 건물로 사용하려고. 그게 기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을 가리켜 기업용 부동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에서 수익형 부동산이라 부르는 게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건물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투자론에서 자 이게 뭐예요? 그럼 집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집 아니에요? 뭐라고요?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써놓고 그걸 외우려고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열심히 외우려고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시나 이게 나중에 보면 지나고 나서 한 2주 지나고 나면 똑같아. 똑같이 기억을 못 한다고. 근데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물어봐요.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면 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해드려요.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되는지? 네, 나이만큼 하셔야 돼요. 몇 번이요? 그래, 나이만큼 본인 나이만큼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20번만 하면 된다고. 좋겠다. 어떤 분이 난 60번 해야 되네 그러던데 20번만. 그래서 많이 반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 왜 이제 자꾸 그러냐면 전 과목이 다 이렇게 암기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6명의 선생님들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막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견딜만해요. 근데 이게 조금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되니까 한 2달쯤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야. 근데 어떤 과목은 잘 외워지는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잘 안 외워지는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 부동산학 공부할 때 막 성질 났어요. 왜 성질 났냐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좀 말하지. 우리나라 말로. 그게 뭐예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고 일본식 말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평소 그 단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자꾸 듣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샀다고요. 얼마에 샀느냐? 자, 우리가 저걸 사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샀다고 합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취득이라고 그래요. 사요. 그 다음 뭐 하냐면 샀으면 뭐 하냐면 굴려요. 굴리는 거예요. 굴려. 사고 굴리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계속 갖고 있지 않으니까 팔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다? 취득해서 내가 사고 팔 때까지는 나는 저걸 어떻게 하냐면 굴린다고요. 그 굴리는 걸 뭐라고 있어 보이게 표현하냐면 운용 또는 운영 혹은 영업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에요. 운용,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영업.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운용이라는 단계는 굴리는 거예요. 자, 굴리는 게 여러분 굴려야 불어나고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굴리고 그 다음 뭐예요? 팔아야지. 파는 걸 뭐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처분이라 그래요. 이거를 투자의 3단계라 그래. 사고 굴리고 팔고 사고 굴리고 팔고 사고 굴리고 팔고. 그러면 시험에 사고 굴리고 팔고 이렇게 나오면 좀 좋아?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 굴리고 팔고가 요게 사고고 요게 굴리고고 요게 팔고다 이렇게 매칭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그러니까 서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아무리 서둘러도 끝나는 건 10월 28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인 기간이에요. 내 거인 기간.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럼 사기 전 내 거 아니잖아. 판 다음에도 내 거 아니잖아. 그럼 내 거인 기간이 요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보유기간이라 내 거인 기간을 보유기간 그러거든요. 부동산 보유기간. 그런데 유념할 게 하나 있다고요. 아직 안 산 거야. 투자로는 대부분 뭐예요? 내가 지금 이때 산다면 하고 분석하는 거야. 내가 이때 1억 주고 산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건 뭐야? 예상이야. 항상 투자로는 지금 샀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 투자한다면 수익이 얼마 나올 거냐. 내가 투자한다면 얼마 나올 거냐. 이런 걸 분석하는 거지요. 실제로 내가 투자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후 분석이 아니라고. 사전이라고 항상. 그러니까 이 보유기간에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예상이란 말을 붙인다고. 예상 보유기간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투자 분석은 예상 보유기간 동안. 그러니까 투자의 3단계는 저렇게 취득, 운영, 처분의 기간을 따져서 저 기간이 예상 보유 기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기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예를 들기를 금액을 아주 높여놓으면 탁탁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1억 원이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앞으로 부동산은 시험 때까지 계속 1억 원이야 전. 자, 1억 원 주고 샀다고 하자. 자, 1억 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럼 1억 원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지. 그래요?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고 부동산 가치예요.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하세요라고 할 때까지는 구분하지 마요. 가치하고 가격은 같은 거예요. 어디 가면 저걸 구분해야 되느냐? 감정평가를 가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야 할 때가 와.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1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거 살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억 있어요. 자꾸 말하세요. 자꾸 말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이렇게 요거야. 내 머릿속에 좀 내가 한번 말할 때마다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얼마라고요?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주고 샀으니까 1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1억을 그 1억이 뭐냐면 여기다가 요걸 살 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한테 나가는 돈이겠지만 여하튼 이거 살 때 들어가는 돈, 저거 살 때 투입되는 돈, 저거 살 때 투자하는 돈.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면 총투자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부동산 가치하고 투자론에서는 총투자액은 같아. 단어는 다르지만 금액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총투자액 1억 원이다. 그런 말은 바꿔 말하면 부동산 가치가 얼마란 얘기예요? 1억.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다. 다른 말은 총투자액 얼마란 얘기예요? 1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박스 주어져 시험에. 그래 총투자액 1억.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단어가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고 싶어. 여기에 1억이라고 주어졌다고. 자, 그럼 강의 시간에 제가 자 부동산 가치가 1억이고 그렇게 말하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박스 안에 부동산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1억인지 아나요? 미쳐. 언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초 강의 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9월에 물어. 그렇게 9개월 동안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거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투자론에서 뭐와 뭐는 같다.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셔요. 부동산 가치라는 단어와 총투자액이라는 단어는 실은 알고 보면 한글이 같은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지.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면 투자하는 금액도 1억 원이어야 된다는 의미죠. 제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이게 같다는 뜻이. 자, 그다음 또다시. 근데 저게 전액 내 돈일 수도 있지.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 돈 4천만 원에 빌린 돈 6천만 원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나눠서 보자는 거죠. 전액 내 돈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죠. 내 돈이 4천만 원이고 빌린 돈이 6천만 원일 때 그 내 돈 4천만 원을 내 돈 그리고 빌린 돈 6천만 원을 빌린 돈 이러면 참 좋은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내 돈 4천만 원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본 4천만 원을 이렇게 말해요. 지분 투자액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그럼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자,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내 돈. 네, 내 돈이라고. 네 글자로 자기 자본. 근데 두 글자인데 내 돈인데 줄임말이 있어. 이것의 줄임말. 그걸 자본이라고 해. 자본이요. 자본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제가 유량저량 그런 거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쪽에서.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본입니다. 빌린 돈이 뭐냐면 두 글자로 부채입니다. 저당이라고도 하지만 부채. 그래서 자본하고 부채를 합친 게 뭐냐면 회계적 의미에서 자산 그럽니다. 다 절량입니다. 그게. 다시 와서 요거 내 돈입니다. 빌린 돈이 있어. 빌린 돈 6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부채를 5글자로 저당 투자액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 돈 자기 자본이고 요게 빌린 돈 타인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천천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나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어디다 적어? 노트에다 적는단 말이에요. 어디다 적어야 되는데? 머리에다 적어야 되는데. 근데 노트에다 적는단 말이에요. 왜 노트에 적어요? 잊어버릴까 봐. 내 두뇌를 못 믿거든. 나는 분명히 좀 있다가 지나면 잊어버릴 거거든. 내가 적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 어디다 적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었는데 이게 왜 적었는지를 모르겠어. 심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어. 다시 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돈입니다. 뭐라고요? 내 돈 같이 합니다. 5글자로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빌린 돈입니다. 5글자로 시작. 다시 한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 저당 투자액 합친 돈이 뭐라고요? 총투자액.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에
10 중에 8구는 투자액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두 개 합친 돈이 뭐라고요? 총투자액 아니면 내 돈, 지분 투자액. 시험에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두 개입니다. 뭐하고 뭐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당 투자액은 은행이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감을 잡으십시오. 자, 그래서 투자할 때 나가는 돈입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돈 사용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6천만 원 빌렸다 그랬죠? 그 빌린 것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그래서 이자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저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현금 유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돈 나가는 돈. 저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 그래서 현금 유출, 현금 지출. 앞으로 현금 유출, 현금 지출이 무슨 뜻인가요? 저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 그런 뜻입니다. 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오겠죠. 이쪽에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는 운영할 때 들어오고 즉 굴릴 때 들어오고 이건 팔 때 들어옵니다. 차익 생깁니다. 이건 투자할 때 나가는 돈입니다. 나가는 돈 시험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현금 유출, 다른 말로 현금 지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운영 단계 때 돈 들어온다 그랬죠. 운영 단계 때 들어오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 아니면 소득. 들어온 투자의 결과로 들어온 돈을 수익이라 부르거나 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투자 결과로 들어오는 이 수익이 소득입니다. 뭐 아니면 뭐라고요? 수익이거나 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2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나가는 돈이고요. 2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 영업소득, 다른 말로 운영소득입니다. 운영소득. 운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영소득, 영업소득 그럽니다. 근데 운용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나요? 운용소득이라 쓸 수도 있고 운용수입이라고 수익이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운용수익보다는 운용수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운영소득 혹은 영업소득이란 말이 많이 쓴다. 자, 이게 무슨 뭐라고요? 영업소득, 다른 말로요 운영소득입니다. 그럼 운영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운영소득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같이 읽으실래요? 한 번만 더요.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것을 싸잡아서 일컫는 말 인컴 게인 소득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이게 건물이랬죠? 그럼 여러분 건물을 굴리는 동안 자, 여러분이 이제 건물주라고 쳐요. 기분 좋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건물주라고 쳐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아니에요? 상상하면 기분 좋잖아. 그죠? 네, 건물주. 자, 건물주라고 치고 자, 여러분이 이제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주면 뭘 받아요? 그럼 임대료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소득이득의 대표적인 게 뭐냐고. 그래 임대료 수입이야.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은 대표적인 소득이득이라고. 그럼 여러분 땅을 갖고 있는 지주야, 토지 소유자야. 그럼 땅을 빌려줬어. 그럼 뭘 받아? 지대 수입 받아. 지대 수입. 지대 수입도 뭐에 해당돼? 소득이득. 자,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득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반복한다 그랬어요. 좀 이따 또 해. 계속 또 할 거라고. 그리고 어디에 기록할 거냐면 머릿속에 기억할 거라고. 기록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끄집어내 쓸 거라고. 그런데 그게 10번쯤 기록해가지고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아무리 적거나 조그만 종이에다가 아무리 적어도 시험장에서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안에 시험 볼 때 못 꺼내 본다고.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소득이득인데요. 이게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로 지대 수입이나 혹은 임대료 수입 같은 것입니다. 그걸 소득이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갖다 붙입시다. 그냥 처분소득입니다. 처분소득입니다. 처분소득엔 처분할 때 1억 원에 샀어요. 취득할 때 1억 원에 샀어요. 처분할 때 1억 5천에 팔았어요. 차익 얼마야? 5천만 원. 그 차익,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일컫는 말이 자본이득입니다. 뭐라고요? 자본이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매매 차익 혹은 양도 차익을 일컫는 말이 자본이득입니다. 이거 좀 이따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항상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갖다 붙이면 돼요. 무슨 세금이겠어요, 여기서? 네.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네, 영업소득세 그럽니다. 영업소득세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요. 따라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분소득세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처분소득세란 말은 쓰지 않고 그 처분소득세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양도소득세 개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이것에 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서. 그거를 학술상에는 자본이득세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운영단계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이것을 세법에서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아셨어요? 세법의 대표적인 자본이득세를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이득세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안에 양도소득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학술상에는 그냥 자본이득세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셨나요? 자, 그럼 운영 단계 때 들어온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득이득이라 그러고 부동산 처분할 때 들어온 돈을 뭐라고 부른다? 자본이득이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러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들어온 돈이네. 그럼 두 개 합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총자본 수익.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총자본 수익.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들어온 돈이다. 들어온 돈은 유입이라 그래요. 나가는 돈은 뭐라고 그랬죠? 유출. 들어온 돈은 유입. 이게 들어오는 돈이다. 이렇게. 질문합시다. 투자 후 3단계 말해보세요. 취득.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조상님 부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취득, 운용, 처분. 이렇게 3단계예요. 다시 한번요. 취득, 운용, 처분. 투자는 이렇게 3단계예요. 그런데 투기는 뭔지 아십니까? 투기는 운용이 없거나 있어도 지극히 형식적인 걸 투기라 그래. 그러니까 투기는 뭐예요? 취득, 처분. 이렇게 두 단계가 있어. 취득, 처분. 뭐가 없는 거죠? 운용이 없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것과 이제 현실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으로는 이래.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갑돌이가 주식을 샀어. 주식을 사고 그리고 나서 곧 있다가 다음날 산 주식의 주가가 올랐어. 그래서 팔았어. 그럼 갑돌이는 투자예요, 투기예요? 투기야. 그래서 주식을 사는 대부분의 경우는 투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하는 투기인 셈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왜? 어쩌면 장려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나 그래요. 자, 갑돌이가 부동산을 샀어. 부동산을 샀다고요. 그리고 차익이 있어. 그래서 팔았어. 그럼 투기죠. 다시 한번요. 갑돌이가 샀어요. 차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팔았다고. 그럼 투기 맞죠? 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구분한단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요? 네, 내가 하는 건 투자, 남이 하는 건 투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갑돌이가 주식을 샀어. 근데 갑돌이 입장에서 보면 차익 남겨서 팔았어. 이러면 투기인데 결국은 갑돌이가 그걸 샀고 그 돈이 흘러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것이 투자금으로 사용됐어. 그럼 투자가 되잖아. 갑돌이가 부동산을 샀어. 그리고 원래 차익 남겨서 팔으려고 했거든요. 여의치않아서 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놀리느니 임대 주기로 했네. 임대료 수입 괜찮네. 그래서 임대를 주다 보니까 10년 됐어. 그리고 나중에 팔았어. 그러면 원치 않게 투자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투자와 투기를 그렇게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 뭐가 있냐 없냐, 운용이 있느냐 없느냐. 운용이 있으면 투자, 없으면 투기. 이렇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요거는 내가 지금 사면 지금 나가는 돈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은 현재 1억 원이 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산다면. 그리고 이건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만 돌아오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걸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위험이란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 요 수익이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며 현재 확실한 소비 1억 원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 희생하는 행위. 여러분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친한 지인이나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아점 먹기로 한 거지. 그리고 딱 좋은 데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또는 이 마지막에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놀러 가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맘만 먹으면 바로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 거죠? 네,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지. 그 대신 뭐죠? 돌아온 시험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투자하고 있는 거야.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후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딱 따셨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활용해서 지금은 경기 안 좋지만 이제 딱 따신과 동시에 타이밍이 기가 막혀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네? 그리고 여러분이 막 돈을 벌어. 내 연봉이 얼마야? 일하는 게, 친구가 말하기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어려워? 그럴 때 아니, 안 어려워. 죽어라고 1년만 공부하면 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투자에 관한 문제인데, 실은 공부도 여러분 일종의 뭐다?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출출하는 학자는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자본의 투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제적 가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론 뭐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적 가치, 쉽게 말하면 더 여러분의 연봉을 높이는, 몸값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어떻게 들으냐면 돈이 들어가야 돼. 뭔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들어가야 그다음 나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게 있는데, 들어가는 걸 투입이라고 그래. 인풋.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 그걸 아웃풋, 산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몰라. 그리고 이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들어가고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없이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요. 투자론에서는 반드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는 돈을 투자액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액. 그래요. 나오는 돈을 이렇게 말해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돈은 아까 말했는데 두 글자인데 서로 교차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돈. 수익 또는 소득, 따라서 수익이나 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돈을 수익 혹은 소득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하고? 투자액. 나오는 돈을 뭐라고 말하고? 수익 또는 소득이라 그래요. 용어 잘 알아두세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투자액에, 우리 시험에 사용되는 투자액은 3개가 보통 있습니다.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그 다음 지분투자액, 그 다음 저당투자액. 근데 시험에는 보통 10중 8구 뭐 아니면 뭐가 나온다고?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이 나온다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총투자액. 그러면 총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제가 아까 소득이득하고 자본이득을 합친 돈을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기대를 안 해. 제가 기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소득이득하고 자본이득을 합친 걸 총자본 수익이라 그래요. 그 총자본 수익은 무엇의 결과로 나오냐면 총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수익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들어가는 돈으로서 뭐가 있어요? 총투자액. 그럼 나오는 돈으로서 뭐가 있어요? 총자본 수익. 다시 한번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저런 단어들. 저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구하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투자액이 있는데 총투자액에 대해서 총자본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률이 몇 %야?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말하는 말이 달라졌다. 말하는 말이 달라졌어. 맨날 연예인 얘기 우리 그리 하고 그랬는데 누가 어땠더라 누구 사귄다는데 깨졌대더라 맨 그런 얘기했는데 말하는 이야기가 달라졌고 주제가 달라졌고 TV에서 말하는 뉴스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저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총투자액, 총자본 수익. 근데 여러분 총투자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내 돈 4천만 원과 빌린 돈 6천만 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했죠. 내 돈 4천만 원 부르는 말. 그러니까 자기 자본 5글자로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 빌린 돈 6천만 원은 저당 투자액. 합친 돈은 총 투자액.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본이요. 다시 말하면 내 돈이라고. 그럼 저당 투자액은 빌린 돈이고 타인 자본입니다. 그게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분 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수익 말해 보셔요. 그러면 붙이세요. 4글자야. 4글자인데 끝에 두 개는 수익이야. 그럼 무슨 수익이냐면 갖다 붙이면 돼. 지분 수익 그래요. 이쪽에 자본 수익인 거야. 지분 수익 그래요. 내 돈 수익이란 뜻. 그게 뭐라고요? 지분 수익 그래요. 그러면 저 글자를 연상하시면서 4글자야. 저당 투자액의 대가로 나오는 건 저당 수익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수익이 뭐냐? 지분 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지분 투자액의 몫이야. 따라서 지분 투자액의 몫이니까 자기 자본 몫의 수익을 가리키는 말. 그러면 저당 수익은 당연히 저당 투자액의 대가로 나오는 타인 자본 몫의 수익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 다시 잘 봐요 여러분. 수익률은 분수예요. 뭐라고요? 수익률은 분수라고요. 수익률은 분수로 나타내요. 수익률은 분수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때 이 분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1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숫자가 10이라고 가정해봐요. 이런 걸 비율이라 그래요. 분수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분수가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 분수 자체를 배우는 건 빠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다 분수 개념들을 배워요. 심지어 빠른 애들은 통분하는 것도 배운다고. 분수가 분수 더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운다고. 그 분모가 다른 것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다시 배우셔야 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 근데 그 분수가 비율 개념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워요. 같은 분수가 비율이라고 이렇게. 100 중에서 10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배울 때 비율은 퍼센트로 나타내요. 근데 퍼센트로 나타낼 때 나타내는 퍼센트가 100분율이게 1000분율이게 만분율이게 100분율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뭐를 해? 앞으로 모든 비율은 곱하기 100을 해. 그리고 비율의 단위가 뭐요? 퍼센트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우면 몇 퍼센트예요? 10% 이런다고. 그런데 만약에 요게 투자액이고 요게 수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액의 결과로 수익은 투자액이 100이면 수익은 10이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익률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수익률이 몇 퍼센트래? 10%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률이라 그래. 근데 요게 분모 요게 수익률인데 얘가 분모 얘가 분자면 이것도 수익률일 거 아니냐고요. 근데 수익률을 부르는 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분수에서는 분자가 되게 중요해요. 분자가 투자한 금액도 중요한데 나오는 수익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10 중에 8구는 거의 대부분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서 명칭도 붙여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 붙여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럴 때 그건 수익률이야. 그 수익률은 분자값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말한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럴 때 분자값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를까요? 지분 수익률 이렇게 불러요. 지분 그게 4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본. 그러니까 갖다 붙여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지분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러면 질문이요. 다시 총자본 수익률은 뭐 분의 뭐예요? 총투자액분의 총자본 수익인 거지.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뭐 분의 뭐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면 뭐라고 말하게? 그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명칭을 보는 거예요. 명칭을 딱 봐. 총자본 수익률이 공식이 뭐죠? 까먹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봐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많아. 자, 이거 다 암기하실 거냐고.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개별이야, 개별.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있어. 그럼 이 보편의 원리가 개개의 특수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 보편의 원리를 하나 깨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하나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보편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해한 다음에 이게 개개의 특수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글자만 딱 봐도 분자가 뭔가 보이잖아. 자, 분자가 뭐게요? 총자본 수익. 그러면 그놈하고 짝 총자본인데 투자액이 뭘까? 그러면 제가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이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분자가 총자본 수익이면 분모는 무슨 투자액일까요? 총 투자액일까요? 지분 투자액일까요? 누가 봐도 총 투자액. 그럼 여기 분자는 뭐야? 지분 수익률의 분자는 지분 수익, 분모는 지분 투자액. 그럼 여기는 분자가 뭐야? 저당 수익이잖아. 그럼 저당 수익이니까 분모는 저당 투자. 이렇게 다 공식 벌써 3개를 끝내버렸잖아. 우리 계산식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식 벌써 3개를 다 끝났잖아요. 원리를 아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요렇게 제가 또 하고 9월에도 하고 막 계속 한다니까 문제 풀 때도 또 하고 식 세워놓고 또 하고 공식을 안 외워서 못 풀겠어요. 천만에요. 원리 기초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식이 왜 안 외워졌는데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언제나 분자에 수익 들어가는 거야. 수익률이잖아. 분모가 투자액이야.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투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투자의 종류입니다. 실물 투자가 있고 재무 투자가 있습니다. 실물 투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야. 실물에 투자하는 거. 그게 실물 투자예요. 그럼 재무 투자는 재무에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 금융유가증권 그런 데 투자하는 것. 그러면 실물에 투자하는 건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금, 은, 보석, 골동품, 그림 그런 게 뭐죠? 실물 투자고 재무 투자는 주식, 공채, 사채, 금융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 그게 재무 투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가적으로 이런 용어를 하나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거. 자, 그럼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뭐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디플레이션 말해봐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됐나요? 시험에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9, 얘가 1이야. 그 말은 나왔다 하면 거의 대부분 뭐가 나와? 인플레이션 나와. 그래서 앞으로 금융론을 이야기할 때 인플레이션기를 가정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자, 인플레이션은 단지 물가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가 그냥 한 번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돈 가지는 게 좋아요? 물건 가지는 게 좋아요? 물건 가지는 게 좋아. 그러면 인플레이션계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려고 그래요? 물건 가지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물건이 뭐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계는 실물 투자가 유리해요. 됐나요? 그리고 디플레이션계는 재무 투자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져.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계는 사람들이 저렇게 실물에 투자하려 한다. 그다음 투자자를 구분할 거예요. 부동산의 투자자. 자, 투자자 가운데 첫 번째 지분 투자자가 있어요. 두 번째 저당 투자자가 있어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가 있어요. 갑돌이가 자기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갖고 투자해요. 그 갑돌이를 뭐라고 부르게요? 둘 중에서 지분 투자자라 그래요. 갑돌이가 자기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갖고 투자했어. 갑돌이를 지분 투자자, 전액 1억 원 갖고 투자했어. 지분 투자자. 제 말 이해가 되셔요? 투자자, 일반적인 투자자,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를 가리켜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지분 투자자. 그래서 자기 자본을 이렇게 투자하는 보통의 일반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갑돌이는 전액 1억 원을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돈 4천만 원과 빌린 돈 6천만 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서 지분 투자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 앞으로 지분 투자자가 있고요. 그다음 갑돌이한테 6천만 원 빌려준, 갑돌이한테 6천만 원 빌려준 주로 누구겠어? 주로 은행 같은. 갑돌이에게 주로 6천만 원 빌려준 은행 같은 쪽, 거기 지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을 저당 투자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저당 투자자를 저당 대출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을 부르는 말 저당 투자자, 저당 대출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우리 투자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누가 주체가 될까요? 언제나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 갑돌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당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저당 투자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아니면 무슨 투자액이 나온다 그랬죠?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분 투자자가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를 다 지분 투자자라 그래. 아까 갑돌이가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이렇게 투자했다. 지분 투자자. 갑돌이가 전액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 그래도 지분 투자자. 투자자 갑돌이를 지분 투자자. 그리고 저당 투자자는 언제나 그 지분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딱 여러분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부동산 투자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과학에서는 언제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적 특징이에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지 언제나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좋은 것 나쁜 것 절대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되게 쉽게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연구 중이거든요. 날로 먹고 합격하는 방법,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 그게 계속 연구 중인데 쭉 연구 중이에요. 아직도 결과를 못 내서 곧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알려줄 텐데 여러분 전혀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 얻는 방법. 왜 그런 걸 연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 얻는 방법.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좋은 점수 받아서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 이런 거 책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런 건 없어. 살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이렇습니다. 자, 공부를 했다. 근데 꼼꼼하게 좀 힘들지만 차근차근 원리 따져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좀 힘들었다. 이게 뭐예요? 단점이지만 장점 뭐죠? 결과가 좋았다. 이게 장점이고요. 날림으로 공부했다. 놀면서 친구들 만나자 언제든지 친구 만났고 또 학원에 날이 안 좋으면 안 나왔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학원에 와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재밌게 지냈다. 그래서 장점이 뭐죠? 재밌게 오늘을 살았다. 단점이 뭐죠? 결과는 안 좋았다. 항상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사회과학적 관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투기도 장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입니다. 투기의 장점, 단점. 근데 왜 투기의 장점은 안 다루나요? 투기의 장점에 비해 단점이 워낙에 부각되다 보니 걔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투자는요?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겠죠.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만 말합시다. 첫 번째,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가 뭔데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운영 단계 때 아까 얻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운영 단계 때 소득이득. 처분할 때는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기는 취득 처분만 있으니까 뭐가 없어? 소득이득이 없고 자본이득만 향유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소득이득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본이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동안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득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임대료 수익과 토지의 지대 수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은 매매 차익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격 올라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을 뭐라고 말한다? 예,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1억에 샀다, 1억 5천에 팔았다, 5천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이득. 1억에 샀다, 이제 1년간 굴렸다, 1,000만 원 발생했다, 1,000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득이득.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내 돈 1억 전액 내 돈만 갖고 투자할 때보다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이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말이죠, 내 돈 2천, 빌린 돈 8천 하잖아요.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돈 1천, 9천, 빌린 돈 9천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와 비례해서 망할 가능성, 파산할 가능성도 같이 증가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요.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자칫 경기가 안 좋았을 때라든가 그러면 이자 감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파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금융위험이라 그런다. 그 지렛대 효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가 장점이면 저 파산 위험 가능성인 금융적 위험은 단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한 짝이야. 언제나 얘만 있으면 좋지. 그런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지만 수익만 나오지 않는다.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익률은 올라갈지 몰라도 파산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1억 주고 샀다. 누가 봐도 1억이래. 감정평가 결과도 1억이고 누가 봐도 1억이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사겠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손해보고 9천에 팔아야 된다. 그게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환금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환금성이 뭔데요? 돈으로 바꾸는 가능성 정도. 돈으로 바꿀 가능성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꾸기가 어려워져.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이는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고가성 때문에 그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